여러분, 혹시 저녁에 견과류 한 줌 드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가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서울대병원 심장내과에서 만난 박영수 씨 62살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매일 저녁 9시쯤이면 텔레비전을 보며 견과류 한 봉지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믹스넛이었죠.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로 이송되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혈관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바로 저녁 시간의 견과류 섭취 습관이었어요. 이런 사례가 박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오후 6시 이후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7%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이 수치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녁 늦은 시간,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무심코 견과류나 과자를 드시는 순간들 말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니까 안심하고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에요. 불포화지 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점차 약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과 염분이 혈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요. 실제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3%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중 혈압 변동 폭도 훨씬 컸어요. 인천에 사시는 김정자 씨 58세의 경험담도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당뇨 예방을 위해 매일 저녁 호두와 아몬드를 드셨어요. 설탕 대신 견과류로 단맛을 채우려고 하신 거죠.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혈당은 물론 혈압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견과류 섭취 시간을 오전으로 바꾸신 후에야 수치가 정상화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지방 축적이 쉬워지거든요. 게다가 혈관의 탄력성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식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녁 시간에 특히 주의해야 할 7가지 견과류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때 피해야 할 다른 식품들, 그리고 50대 이후 올바른 운동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바로 오늘 저녁 식단 선택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시간에 특히 위험한 7가지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피칸입니다.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100g당 무려 72g의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이는 호두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특히 포화지 방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저녁에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호 씨 64살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피칸의 고소한 맛에 빠져서 매일 저녁 한 줌씩 드셨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난 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정상 범위였는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 변화를 물어보시자 피칸 섭취가 유일한 변화였다고 하더라고요. 피칸의 또 다른 문제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작은 한 알에 약 14칼로리가 들어있어요. 보통 한 줌이면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니까 그냥 간식으로 먹는 양만으로도 250에서 3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저녁 늦은 시간에 이 정도 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면 체중 증가는 물론 수면 중 혈당 변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견과류 중 하나죠. 잣죽, 잣국수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잣의 지방 함량은 100g당 67g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리놀레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순희 씨 59세의 경험을 들어보시죠. 박 씨는 손자가 좋아한다며 매일 저녁 잣을 우유에 갈아서 드셨어요. 영양가도 높고 소화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한 달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목과 무릎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보니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잣의 또 다른 문제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일반적으로 소화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9시에 잣을 드셨다면 새벽 1시까지도 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견과류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저녁 섭취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헤이즐넛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일견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 경우 위산 역류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전에 사시는 최영근 씨 61세의 사례입니다. 최 씨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헤이즐넛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저녁 10개씩 드셨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잠이 잘 오는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속이 메스꺼워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 위염 증상이 발견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저녁 늦은 시간에 견과류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헤이즐넛의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져서 알레르기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실제로 적정량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호두의 지방 함량은 100g당 65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평소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김철수 씨 66세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저녁 호두 6개씩을 꾸준히 드셨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작은 상처가 났는데 평소보다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호두 섭취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니까 수치가 정상화되었다고 해요. 호두는 또한 혈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낮 시간에는 이것이 좋은 효과를 내지만 저녁에는 급격한 혈압 변화를 일으켜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염 피스타치오의 경우 100g당 나트륨이 4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 1일 나트륨 권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저녁 시간에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 중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해요. 또한 염분은 수분 저류를 일으켜서 부종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숙 씨 57세의 경험담입니다. 한 씨는 텔레비전 시청 중 간식으로 피스타치오를 즐겨 드셨어요. 하루에 작은 봉지 하나 정도였으니까 많은 양은 아니었죠.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지만 피스타치오를 끊고 나니까 부종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피스타치오의 또 다른 문제는 먹는 양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껍질을 까먹는 재미 때문에 자꾸 손이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피스타치오 한 개는 약 4칼로리인데 50개만 먹어도 200칼로리가 넘어요. 여섯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몬드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 아연, 칼슘의 흡수를 저해하죠. 저녁 식사로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드셨다면 아몬드가 그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이정순 씨 63세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이 씨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효과를 높이려고 저녁에 아몬드까지 함께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석 달 후 골밀도 검사에서 예상만큼 개선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양사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아몬드의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몬드는 또한 옥살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수분 섭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옥살산을 섭취하면 농축되어 결석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상업용 믹스넛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견과류가 섞인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첨가물과 과도한 염분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믹스넛에는 MSG, 인공향료, 방부제 등이 들어 있어요.
또한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염분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병호 씨 58세의 경험입니다. 정 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믹스넛을 거의 매일 저녁에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달 정도 지나니까 혀가 자주 마르고 갈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었고요. 영양 상담을 받고 나서 상업용 믹스넛의 높은 나트륨 함량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업용 믹스넛의 또 다른 문제는 견과류별 적정 섭취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믹스넛은 그런 세밀한 조절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7가지 견과류의 저녁 섭취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언제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고 소화효소 분비도 원활해서 견과류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또한 하루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몬드는 20개, 호두는 6개, 피스타치오는 5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견과류의 건강 효과는 얻으면서도 과도한 칼로리나 지방 섭취는 피할 수 있어요. 견과류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때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식품군이 더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이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첫 번째 식품군, 고염식입니다. 여기에는 김치, 된장찌개, 말린 생선, 라면 등이 포함되죠. 이런 음식들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지만 저녁 시간에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김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치 100g에는 평균적으로 나트륨이 600에서 800mg 정도 들어있어요. 성인 1일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이니까 김치 한 접시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3분의 1을 섭취하는 셈이죠. 문제는 저녁에 이런 염분을 섭취하면 수면 중 혈압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서만석 씨 64세의 경험을 들어보시죠. 서 씨는 평생 김치를 좋아하셔서 저녁 식사 때마다 김치찌개와 함께 신김치를 듬뿍 드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야간 혈압이 주간 혈압보다 오히려 높게 측정되는 야간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점검하면서 저녁 시간에 고염식 섭취를 지적하셨어요. 서 씨가 저녁 김치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신김치 대신 겉절이로 바꾸신 후 3달이 지나니까 야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이 약 1000mg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멸치 육수의 염분까지 더해지면 한 그릇의 된장찌개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판 된장의 경우 염분 함량이 더욱 높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말린 생선류도 문제가 됩니다. 명태포, 쥐포, 건오징어 같은 식품들은 보존을 위해 상당한 양의 소금이 사용되거든요. 명태포 한 조각에만 해도 나트륨이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술안주로 저녁에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혈관 건강에 이중 타격을 가하는 셈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동희 씨 61세의 사례입니다. 최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잔과 함께 쥐포나 건오징어를 안주로 드셨어요. 양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발목과 다리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했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일이 잦아졌어요.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니 경미한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녁 시간에 고염식과 음주를 동시에 지적하셨어요. 라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약 2000mg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과 거의 같은 수준이죠.
게다가 라면에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저녁 섭취 시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영자 씨, 59세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야식으로 라면을 자주 드셨어요. 특히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라면에 계란까지 넣어서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서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을 몇 번 다녀온 후에야 야간 고혈압과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식품군은 단 음식들입니다. 설탕,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음식들이 저녁에 위험한 이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해도 낮에 비해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박영희 씨 62세의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박 씨는 손자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함께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보통 저녁 8시쯤이었죠. 그런데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6.3으로 측정되면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당뇨 가족력도 없고 체중도 정상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결과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점검하면서 저녁 시간에 당분 섭취를 지적하셨습니다. 박 씨가 저녁 단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손자들과는 오후 시간에 간식을 함께 드시도록 바꾸신 후 6개월 뒤 당화혈색소가 5.8로 정상화되었다고 해요. 초콜릿도 주의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들어있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녁에 초콜릿을 드시면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초콜릿의 높은 당분과 지방 함량은 야간 혈당과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케이크나 도넛 같은 제과류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생크림이나 버터크림이 들어간 제품들은 저녁 섭취 시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립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춘자 씨 57세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우울감을 달래기 위해 저녁마다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를 드셨어요. 단맛이 기분을 좋게 해준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무기력증까지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은 결과 급격한 혈당 변동이 우울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세 번째 식품군은 기름진 튀김과 가공육입니다. 치킨, 탕수육,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녁 섭취 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튀김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튀김 과정에서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요. 특히 저녁에 섭취하면 수면 중 혈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튀김의 높은 칼로리는 야간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죠. 강원도에 사시는 정수철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치킨을 시켜서 저녁에 드셨어요. 가족 모임의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50, 중성지방이 300을 넘어서면서 이상지질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주말 저녁에 고지방 음식 섭취를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정 씨가 치킨 대신 구운 닭고기로 바꾸고 먹는 시간도 오후로 앞당기신 후 수치가 점차 개선되었다고 해요. 가공육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등에는 방부제로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하면서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또한 높은 나트륨 함량은 야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명숙 씨 58세의 경험입니다. 한 씨는 간편하게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소시지 볶음이나 햄, 계란찜을 자주 만들어 드셨어요. 조리도 간단하고 맛도 좋아서 자주 이용하셨던 거죠. 하지만 2달 정도 지나니까 손목과 발목이 자주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었고요. 영양 상담을 받고 나서야 가공육의 높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씨가 가공육을 신선한 고기로 바꾸고 조리법도 굽거나 삶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식품군의 위험성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입니다. 흰살 생선구이, 두부찌개, 나물무침, 현미밥, 소량 등이 좋은 예시죠. 염분은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잠들 수 있거든요. 만약 늦은 시간에 출근하시거나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조정하시면 됩니다. 식습관과 함께 운동도 50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잘못된 운동 습관이 어지럼증과 낙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례들을 자주 봅니다. 먼저 위험한 운동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운동 중 하나가 바로 플랭크예요. 플랭크는 코어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50대 이후에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태원 씨 59세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김 씨는 뱃살을 빼기 위해 유튜브를 보면서 매일 플랭크를 했어요.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갔죠.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플랭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목 디스크와 경추 불안정증이 발견되었어요. 플랭크의 문제는 목과 어깨에 과도한 압력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추의 곡선이 변하고 목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플랭크를 하면 목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이는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요가 동작도 위험합니다. 특히 거꾸로 서는 자세나 목을 과도하게 비트는 동작들은 피해야 해요. 전라북도에 사시는 박순옥 씨 61세의 경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씨는 요가 클래스에서 어깨 서기 동작을 따라 하다가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고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강사가 즉시 자세를 풀어주셨지만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어지럼증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이런 동작들이 위험한 이유는 혈압과 뇌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들다가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최영호 씨 63세의 이야기예요. 최 씨는 근력 운동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셨는데 젊은 트레이너의 권유로 20kg 덤벨로 벤치프레스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무릎 플랭크예요. 일반 플랭크와 달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동작이라서 목과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강도도 적절해서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30초까지 늘려가시면 됩니다. 벽 기댄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이는 동작으로 가슴과 어깨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 운동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번, 한 번에 30초씩 하시면 어깨 결림과 목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돼요. 가벼운 아령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벼운이라는 점이에요. 남성의 경우 3kg, 여성의 경우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게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충분한 반복 횟수가 더 중요해요. 대전에 거주하는 이영숙 씨 57세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처음에 무리한 운동으로 부상을 당한 후 물리치료사의 조언에 따라 가벼운 아령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2kg 아령으로 팔 들어올리기, 옆으로 벌리기 등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익히셨죠. 6개월 후에는 어깨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걷기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걸어야 해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발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수영도 훌륭한 운동이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접영이나 평영처럼 목에 부담을 주는 영법보다는 자유형이나 배영을 권합니다. 또한 수영장 물 온도가 너무 차갑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제 50대 이후 건강 관리의 3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올바른 시간에 식사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점심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을, 저녁에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고지방, 고염분, 고당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정명희 씨
58세의 변화 과정을 보시죠. 정 씨는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한 후 석 달 만에 혈압이 140대 90에서 120대 80으로 떨어졌어요. 체중도 3kg 감소했고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방식의 식사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적당한 양을 섭취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거예요. 한 끼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잡으시고 음식을 삼키기 전에 최소 20번 이상 씹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 번째 원칙은 적절한 수준의 운동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강도는 운동 중에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강원도에 사시는 김호진 씨 62세의 성공 사례입니다. 김 씨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실천하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당화 혈색소가 7.2에서 6.1로 떨어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화되었고 무엇보다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원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식사를 하면 운동할 에너지도 생기고 적절한 운동은 식욕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된다. 견과류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섭취하면 피칸의 높은 지방 함량, 자세 염증 유발 가능성, 헤이즐넛의 소화 부담, 호두의 혈액 응고 방해, 피스타치오의 높은 나트륨, 아몬드의 미네랄 흡수 방해, 상업용 믹스넛의 각종 첨가물이 모두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고염식, 단음식, 기름진 튀김과 가공육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져서 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의 염분을 줄이세요.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드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짠맛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안병수 씨 65세의 실천 사례를 들어보시죠. 안 씨는 저녁마다 드시던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다고 느끼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김치 본연의 시원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석 달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0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하셨어요. 둘째,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있지 마시고 최소 15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주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해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자 씨 59세의 변화 과정입니다. 최 씨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을 바꿔서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죠. 3개월 후 체중이 4kg 감소했고 무엇보다 잠들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견과류는 오전에 드세요.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적정량을 드시면 견과류에 좋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대구에 거주하는 김정남 씨 63세의 성공 경험입니다. 김 씨는 매일 저녁에 드시던 호두를 오전 간식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예전보다 좋아진 것을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 저녁 단 음식 대신 따뜻한 차를 드세요. 달콤한 것이 당기실 때는 꿀 한 티스푼을 넣은 따뜻한 차나 허브티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캐모마일 차는 숙면에 도움이 되고 생강차는 소화에 좋아요. 다섯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10시에 주무신다면 7시에는 저녁 식사를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잠들 수 있어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박철호 씨 58세의 변화입니다. 박 씨는 원래 9시쯤 저녁을 드시고 11시에 주무셨는데 이를 7시 저녁 식사, 10시 취침으로 바꾸셨어요. 한 달 후부터는 새벽에 속쓰림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이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첫 주에는 저녁 염분 줄이기, 둘째 주에는 식후 산책, 셋째 주에는 견과류 시간 바꾸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김치를 물에 헹궈서 먹겠습니다. 견과류를 오전에 먹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다짐을 적어주시면 실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다른 건강상의 우려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적합한 식습관과 운동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용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